자, 윤정훈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류여애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열 부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률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저 좌파 것들이 정말 사악하게 다시 윤석열 대통령 망신주기 내란몰이를 의도하고 재판정 출석하는 장면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류여애 교수. 네. 네. 네, 사실상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영장을 갖고 와도 강제 동원은 불가능하고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강제로 인치가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법정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법정까지 공개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진을 보고 나온 화면을 보고 어제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겪었던 일인데요. 주 4회에서 5회 재판은 사실 인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히 좌파 정권에서는 인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법학자로서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 재판 법정의 모습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이렇게 4번에서 5번 정도 되고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난 뒤에 불출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윤정훈 부회장. 저는 어제 추가 기소로 한 내용을 보면서 걱정이 언제부턴가 우리가 재판부의 공정성보다는 재판 판사의 성향을 보게 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써 사법부는 지푸레 자빠져가지고 저런 후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의 결과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 반 기대 반이다. 어차피 사법부는 이렇게 지푸레 자빠져서 후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을 보니까 백전 부장판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서울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우수 이제 법관으로 선정을 했던데 그 선정 사유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우수 법관으로 선정을 했다 하길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려 반 기대 반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째 나올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을 해달라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석방 지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아마 재판의 향명을 보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열 부회장.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85일 만에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좀 가까이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수백 명의 검사가 5만 가지로 기소를 했다. 또 5가지 추가 기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기소된 사항 중에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및 직권 남용에 관련된 이중 기소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 또는 재판 진행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좌파 것들은 모욕 주기 위해서 또 내란몰이를 계속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좌파 것들의 의도와는 정반대 효과가 나왔을 것 같다. 우선 대통령을 지낸 분이 한 15kg, 20kg 이상 살이 빠진 모습으로 정말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나타나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정말 고생이 심하구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그렇게 돌게 돼 있거든요. 네. 예. 동정 여론은 반드시 이렇게 말하면 국민은 항상 약자 편이거든요.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사님 보신 시각대로 국민의 동정 여론이 아마 들끓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굴하게 약하게 또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네. 아주 당당하고 또 의연하게 또 직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딱 보이면서 이렇게 법정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윤석열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선고를 차라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차라리 나한테 선고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게. 다만 그냥 모욕 주려고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어제 전달된 것 같고요. 또 하나 박사님 말씀처럼 어제 사람들이 계속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법정에 나올 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기사가 삔이 얼마였다. 머리에 올린 머리 셀프했었다. 그런 거였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척하고 또 많이 마르셨어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처럼 당당하시기도 했고요. 아유 그래도 잘 버티고 계신 모습에서 사람들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오갔는데요. 저는 어제 공개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의 작전처럼 망신 주기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예. 지금 이 다코스 진행 중인데 토미리스님 뭐 모닝커피 배달을 슈퍼챗으로 해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저 이재명이는 그 김혜경이까지 같이 유엔을 갔는데 뭐 이거 뭐 역대급 외교 참사, 노쇼 외교는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제가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몰랐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만차례는 출연하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출연하지 않았다. 초청을 받지 못한 건지 참석을 거부한 건지는 알지 못한다. 참 희한한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과거에 박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많은 걸 배웠었는데요. 좌파 것들은 외교를 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게 뭔지 모르니까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초청을 받았는지 참석을 거부한 건지도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도 참 신기하지만요. 그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만찬에도 가지도 않고 옆자리가 정해져 있는데도 가지도 않고 외교 무대가 부부 여행 무대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 이제 그 정기국회가 그 국정감사와 예산, 네,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감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국감의 그 증인 출석 문제를 가지고서 늘 여야 간에 이제 실랭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현지가 이제 아주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김현지라는 자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인데 총무수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총무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총무수석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관 한 수백 명에 대한 인사, 그다음에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집행, 뭐 이런 것의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당연히 국감에 나와야 되고 야당의 질문을 받아야 되고 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자가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이 김현지를 증인으로 못 세우겠다 이러고 버텼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렬이 됐는데 근데 역시 여론이 무섭네요. 하루 만에 김현지 출석으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현지로 검색을 하면요. 제일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전쟁입니다. 전쟁? 네. 네, 김현지 했더니 연관 검색어가 전쟁입니다로 떴습니다. 바로 3년 전 국회 보좌관 시절에 선거법 사건 검찰 소환 요구를 보고할 때 전쟁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때 대표할 때인가? 예, 그때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를 하면서 우리 같으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소환 요구가 왔습니다.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데요. 전쟁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낸 장면이 포착되면서 김현지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특이한 건 이 사람이 누군지가 알려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세한 내용들이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요. 박사님께서 방송에서도 김현지 나오면 될 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들었나 봐요.
나오면 될 거라고 했더니 근데 모든 사설에서도 김현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국 끝까지 버티더니 나오기 싫다고 버티던 것이 결국은 오만이었는지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국민 심판대에 이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92년 노태우 정부 이후에 청와대의 모든 총무수석이나 총무비서관이 한 차례도 참석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기간 정인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요.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저도 2008년도에 2000년도에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박구목 총무비서관이 처음으로 여성 총무비서관이 되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박사님 말씀대로 청와대 살림을 살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림살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네. 저는 그 김현지 비서관이 지금 대통령 윤 대통령 특활비 82억 5천만 원 그 전액 사금액 알고 계시죠? 그때 특활 활동이 할 게 없다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들어서면서 거기다 한 7억 더 보태가지고 원인이 뭐냐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도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고 오자마자 그걸 또 복원시켰습니다. 이런 짓은요 동네 양아치도 안 합니다. 이런 짓을 해놔놓고 돈 쓴 거 감시하는 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권에서 보면 청와대 내에서는 만사 형통이 아니고 만사 현통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가지고 거기다 질문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현지라는 자가 나온다고 했다가 또 안 나온다고 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예. 하는데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해 봤습니다. 안 나온다. 6시간 전에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감출 게 있고 뭔가 숨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또 드러나서는 안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인으로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떳떳하다면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다 정인으로서 근데 설명해야 이게 되죠. 비서관이 안 나온다고 버티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쳐주고 그래요? 아니요 소환장을 또 해야죠. 소환장. 소환장. 그런데 패문 부재로 못 받게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게 한동훈한테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소환장을 보내야죠. 김현지 찾는 건 쉬우니까요. 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아니 일국의 대법관을 누구지 통지 강아지 부르지 불러놔놓고 청와대 비서관 하나 부르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시대를 부리는 거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이버에 뭐가 무서운지. 네이버에 신상이 없는 사람도 사실 드물거든요. 네이버에 김현지로 혹시 찾아보시고 나오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이름 듣고 여자란 것만 저는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닥고스 진행 중인데 토미리스님이 계속 슈퍼챗을 하시니까 이정표님도 슈퍼챗 동참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 경우는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 요원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논의 결정해야 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얍삽하게 거짓말하네. 자, 총무수석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총무수석이 있을 때는 비서관 따위가 뭐가 증인으로 나옵니까? 총무수석이 하는 거죠. 그럼 총무수석 뒤에 배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수석이 답변을 하다가 이거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총무수석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 자료를 주거나 메모도 갖다 주거나 때로는 양해를 받고 지가 대신 답변하거나. 근데 지금은 총무수석이 없어요. 그 대통령실에 그 총무수석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총무비서관 김현지예요. 제일 센 사람이지. 근데 무슨 놈이 배석이야. 당연히 출석시켜야지. 근데 박사님은 방금 저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말했던 저게 해석이 되세요? 아니 보면은 너무 얍삽하잖아요. 저는 저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서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 아들 지금 뭔 말하는 거야 그랬었어요. 해석 말 못 알아들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게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뭐 뒤에서 배석한다고 하는데 어디 누구 뒤에 배석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대단한 아니, 그래서 김현지 같습니다. 지금 저 좌파 것들이 아니 뭐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뭐 김현지가 꼭 나와야 되냐 그러는데 사실 아니 우리가 이거 해보자니까 광화문에다가 김현지 세워놓고
비서실장이 누구야 이름이? 강훈식이? 예, 이름도 잘 모르겠네. 누가 더 세냐고 해보자니까 강훈식이 쪽에 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세간에는 우리 그러니까 김현지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할 때 강훈식이가 그 뒤에서 배석하면은 말이 돼. 예, 말씀하세요, 이상윤 부회장. 예, 세간에는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원조 친명 4인방이다. 또 그림자 실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하고 아주 가깝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고 이제 청와대 이제 정무비서관이 됐기 때문에 용화대의 모든 살림살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해하는 것 또 이번에 뭐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많습니다. 당연히 나와서 명명백백하게 또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윤종훈 부회장. 예. 최근에 이재명이랑 지난번에도 정청래 당대표 선거 때 보면은 이재명이는 박찬대 밀고 김어준이는 정청래 밀었다 이러잖아요. 예. 최근에는 또 정부 조직법하고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정청래하고 김병기하고 이재명이가 다 짜고 쳤다가 막판에 다 김병기한테 뒤집어 씌우고서 지그들은 몰랐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또 최근에는 추미애가 계속해서 막 과속 페달을 밟으니까는 정청래가 따라가고 그런데 또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또 뭐 개딸들이 또 뭐라고 했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 좌파 끝들 이거 왜 이래요?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참 좌파 것들이 저게 말이 꼬이는 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질고 오는 거고 또 이게 보면은 어째 보면 대의적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민주당에 의한 민주주의 전제 정치가 시작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하고 처음부터 했던 사항들이 갑자기 뒤비지는 게 당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개딸 때문에 지금 정청래가 대법관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개딸의 목소리입니다. 대법관이 뭐라고? 대법관도 끌어내리니까 그 친명 핵심 실세인 김영지가 좀 나간다 싶으니까 이재명이도 끌어내릴 일수단 이런 소리 들리니까 자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소리 전체가 어째 보면 개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개딸에 있다. 원인이 개딸 같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하고 추미애까지 총질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면요. 사실 그 집안이 지금 끝났다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주인이 없어요. 무서워요. 총부리가 딱 이렇게 향하기 시작하면요. 다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총이 딱 겨누면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 내부에도 저희가 보면서 사실 우리 당에도 김종혁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골치 그 아파. 사람이야? 무슨 김종혁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제가 말문이 다시 막혔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을 땐 열이 받는데 남의 집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좀 재밌기도 합니다. 네. 네. 예, 민주당의 질서가 대단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특히 법사위를 볼 때라도 보통은 뭐 삼성급 법사위원장을 상임위원장을 맡고 이선희 간사를 맡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뭐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는 지금 정청래는 사선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선수에 따라서도 뭐 큰 그게 있겠지만은 그래서 각자 자기 팔 흔들고 다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의 어떤 뭐 체계적인 당론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개딸들의 강성 개딸들의 그런 주장에 휩쓸려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자꾸 멋있어지는 윤종원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이 달라지셨네. 코디를 뭐 상당히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확 눈에 들어오던 우리 류여애 교수는 좀 가을 색깔로 지금 바꾸셨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요. 예. 박사님한테 유여해 TV도 좀 소개해달라고 하려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소개하세요. 류여애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유여해 TV의 구독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정말 근데 그동안 잘 안 하시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본격적 재개까지는 아니고 살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작을 살살 했냐면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길래 박사님 방송에서는 정론과 평론을 하고 제 방송에서는 토닥토닥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살짝 열었습니다. 류여해 TV입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 좀 들어오세요. 오후 4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오후 4시에 생방송이군요. 네. 그렇구나. 그럼 제대로 하시는 거네요. 리오여의 TV 오후 4시 생방송 들어가셔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슈퍼챗도 좀 해주시고 예. 예, 요즘 저 우리 류여의 교수가 저것들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축구 배고파요. 그리고 갑자기 확 멋있어지신 우리 저 윤종훈 부회장은 유튜브 이제 안 해요?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네, 하루에 1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종훈 TV도 여러분들 저 같이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몇 명 늘었어요? 이제 그 쇼츠 하고 이러니까 지금 6,400명, 6,500명 다 돼갑니다. 맨날 6,300, 400, 500. 하루에 1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 2가지 주제 더 다뤄보겠습니다. 윤종훈 부회장. 예. 그 우원식이 그 어제 봤어요? 그 국회에서? 예. 예. 참 초등학생마다 못하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투표를 합치고 하는데 아니 들어간 면백수 하고 나온 표수가 틀리면 그 표가 무효지 하는 말이라고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안 하기 때문에 통과시킨다고. 이런 짓 그러고 또 웃긴 거는 간지 분지도 모르는 투표 2장이 떡 나와 있는데 이거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하려니까 180석이 돼야 되는데 178석이 두 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낀간음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참 좌파의 특징이라는 게 좌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머리가 돌대가리예요. 무식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이 매일 하는 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도 그냥 투표가 뭐시라고 이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국민학교 반장선거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 제가 그래서 아까 3부 하셨잖아요. 제가 3부 준비했습니다. 3부. 네, 아까 3무 하셔서 옆에서 얼른 3부를 준비했는데요. 1. 부정투표 2. 부정개표 3. 부정진행. 명언입니다. 아니 지금 이 말에 다 답이 들어가요. 1. 부정투표 2. 부정개표 3. 부정진행. 국회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네. 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투표한 수와 투표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6.3 대선 때에서도 전북 해관면인가요? 거기에서 유권자 수보다 실제로 많은 투표용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번 계속되다 보니까 무관계해진 것 같고요. 심지어 국회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보니까 뭐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통과시킨다. 그런데 야당하고 협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걸 협의를 해줬다는 상황입니까? 아니 협의해 줄 리가 없죠. 근데 언론 보도는 뭐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나오길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것들이 대놓고 부정개표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 우원식이라는 자가 이게 뭐 저 장동혁 대표가 그러잖아요. 이재명이도 별로 룸이 없는 것 같다. 정청래도 별로 룸이 없는 것 같다. 룸으로 따지면 이 우원식에는 아예 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꼭두각시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투리 혹시 아세요? 슬 거짓말 하지 말고 대놓고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슬 안 하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거 봐라 이렇게 하는데 대놓고 하니까 지금 다들 이거 통과됐어? 어떻게 됐어? 저지했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지금 하는데도 참 슬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인데 이거는 조금 세 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계종 중앙종회
중앙종회면은 이제 국회의원들 해당되는 거죠. 조계종. 총무원이 행정부고 중앙종회가 국회에 해당되는데 이 중앙종회가 전부 다 공식 입장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중에 좌파 승려들이 몇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 지난 3월에 그 장동혁 대표가 연설한 대목 그리고 지난 9월에 그 손현보 목사가 그 구속됐을 때 세계로교회에 가서 한 발언을 딱 집어가지고 이 정교 분리, 정교죠. 정치와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댔어요. 그 전 세 분이 다 불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독실한 불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가 뭐 아주 강력하게 좀 비판을 제 목소리로 하려다가 마침 지난 일요일 날 성파스님의 인터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서 성파스님 말씀으로 제가 대신 했습니다만 그 세 분 다 독실한 불자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이건 좀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중앙일보에 크게 기사가 나왔는데 눈을 크게 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눈을 크게 떠라 하셨는데요. 한 달 전에 성파 스님께서요, 조계종의 종정 스님께서 젊은 스님들과 함께 인터뷰한 것이 BTN 방송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젊은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정말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걸 아무리 힘이 세서 다 들려고 해도 네 한 몸을 못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조계종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한 몸을 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러고 불자들은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부처님 가피라고 그러지. 그럼요. 뭐든지. 그리고 다들 막 또 그게 전혀 없을 때는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의 그게 있습니다. 마음에. 근데 중심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바라는 조계종의 높으신 스님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눈을 크게 뜨고 자기 몸을 들지 못한다는 것을 잘 큰 스님의 말씀을 새기는 스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제주경찰청장을 할 때 제주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영광스럽게도 성파 종정께서 직접 오셔서 제주경찰관과 제주도민들을 위한 글을 내려주셨는데 그 글귀가 이렇습니다. 시이 무형, 형상이 없는 것을 봐라. 청이 무성,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 이게 이제 내려주신 글귀였습니다. 이것은 경찰관들이 국민들의 애로사항과 모든 고충을 잘 드러난 소리도 되지만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들리지 않는 소리, 형상이 없는 것까지 다 봐서 민생을 해결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 이게 아니라 진정한 민생의 고통을 같이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래요. 어제 보면서 눈을 크게 떠라는 게 달리 세계 보시면 저는 그렇게도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깨우쳐라. 현실 눈을 크게 보라는 거는 현실을 빨리 깨우쳐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 어려운 사회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눈을 크게 또 빨리 깨우쳐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기에 좋은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종교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 일반 비종교인의 상식으로는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진정한 불자들 또 진짜 큰 스님이 계시면 손현보 목사님 면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로 교회 가서 그 힘들어하는 세계로 교회 교인들 손잡아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뭐 큰 스님이라 그러는 소리 듣고 그런 거지. 야 이게 무슨 원래 제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 종회 조계종 종회가 뭐 정치판이라 가지고 이 종교의 탈을 쓴 정치는 이게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정의구현 사제단은 더 심해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의 정의 어쩌고 하는 거 여기 조계종 무슨 이 종회 정치
또 뭐 아니 기독교도 뭐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어. 뭐 그냥 보면 야 어떻게 그냥 일반 그 종교 모르고 그냥 이 상식을 가지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국민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나 어떤 단체나 보면 민주적이지 않은 단체가 꼭 민주를 쓰고 요 도덕적이지 않은 단체가 꼭 도덕자를 붙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정의사제 구현다 이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요일 2시에 국민의힘은 그 대한문 앞에서, 그러니까 광화문 옆에 저 덕수궁 앞에 대한문이거든요. 덕수궁 정문을 대한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시청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청역 7번 출구,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난번 동대구역에서 7만이 모였다고 이번에는 10만 모여서 규탄하겠다, 투쟁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 마무리 말씀으로 일요일 집회 그 참여 동료 말씀도 좋고 투쟁 의지를 좀 밝히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류여애 교수. 네, 대한문에 모여서 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생존입니다. 국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모두 다 나오셔야 되고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외침이 아니고 분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함께 합시다. 네, 이상열 부회장. 네, 두려움에 찌들면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란 말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꽃게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갯벌에서 바지락이만 캐면 되지 않느냐고 하러 회의론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이 들어설 때는 먼 바다 나가서 꽃게를 잡고 물이 빠지면 바지락을 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장내 투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장외에 나가는 우리 전사들과 시민들과 이것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가서 10만 명, 15만 명 이상 대한문에 모입시다. 예. 예, 윤정훈 부회장. 예. 고성국 TV를 애청하시는 자유보 구독자 여러분, 언제부턴가 주말이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코스 마지막 주제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종교 분리의 문제였는데요. 저는 뭐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신자죠. 불교도도 아니고 기독교도도 아니고 뭐 천주교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거나 쓰러지신 분들은 그분이 불자면 절에, 기독교인이면 교회에, 그리고 천도교인이면 성당에 가서 함께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손현보 목사님, 그리고 특히 최근에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 종북주사파들의 탄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자들과 천주교인들도 이걸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투쟁이 있어서 그 투쟁 소식을 아까 전해드렸고요. 힘을 모아서 일요일 내일 오후 2시 대한문에서 10만 이상이 모여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그런 국민의힘 장애투쟁, 국민의힘과 자유파의 연대투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코스 윤정은 이상의 부회장, 이상률 부회장, 그리고 류여애 교수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